그러면 지금 방학의 목표, 우리 방학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수업을 진행을 할게. 첫 번째,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대부분의 문법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와 다르게 추가되는 내용이 중세국어. 국어가 포함된 문법을 배웠어.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사실 내가 볼 때 이제 학교별로 물론 그 시험 난이도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문법 문제가 사실 상당히 까다로워. 너희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의 학교들, 최근의 학교들, 다른 지역의 학교들 다 보니까 문법 문제가 1학년 수준에서 거의 내지를 않더라고. 왜냐면 그 다른 그러니까 문학을 소재로 한 단원이라든지 혹은 비문학을 소재로 한 단원에서는 서술형 빼고는 큰 차이가 안 나. 아무리 어렵게 내도 어렵게 낼 수 없는 게 이제 국어의 객관식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문법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방학 이제 수업 전에 항상 문법 문제를 5문제씩, 5개 문제씩, 그러니까 한 세트씩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을 보시면 거기 이제 실력을 쌓는 고2 실전 연습 문제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고2 수준에서 고2 수준의 문제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전반적인 문법 내용을 돌아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가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법에 나오는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문법이라고 하면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문제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문법 설명하면서 반드시 외워라 하는 것들은 꼭 이번 겨울방학 때 외워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영역. 전 영역에 대한 접근법을 숙지하는 것. 이것이 주된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가 있어?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게 뭐야? 그렇지. 헌법과 작문과 문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물론 이제 섞여서 나오죠. 독서랑 문학이 섞여서 나오는데 난이도 순으로 정해 본다면 문학과 그 다음에 독서로 나눠볼 수 있을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요거를 중심으로 방학 때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독서는 꾸준히. 처음부터 어려운 지문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수준에 맞는 지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익혀야 되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지문의 구조를 익혀야 돼. 그래서 앞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서 핵심은 이런 거겠구나 라고 예측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형. 사실 이제 수능이 오랜 동안 그 지속되었기 때문에 패턴이 좀 정해져 있거든. 그 유형에 맞춰서 사고하는 것을 길러야 돼. 이거 꾸준히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문을 접근하는 것과 문제풀이를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돼. 왜냐면 지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고가 각각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잘 처리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는지를 점검해야 돼. 이거를 같이 점검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항상 채점을 하지. 채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는. 채점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읽고 풀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 왜냐면 채점하고 동그라미가 보이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 만약에 그 문제를 풀 때 선택지 5개에서 3개를 지우는 거는 많이들 하고 있잖아. 결국 2개의 선택지가 남았을 때 어떤 답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답이 갈리게 되는데 이거를 2개를 남겨놨는데 예를 들어서 4번하고 5번이야. 4번을 해서 틀렸어. 4번을 해서 틀렸어. 답을 봤더니 5번이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내가 잘못 골랐거나
혹은 내가 좀 실수를 했거나 내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또한 반면에 두 개 중에서 내가 5번을 골라서 맞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해? 그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맞아.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했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거든. 여기에서 정답이 갈리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정확하게 어떤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채점에서 맞히면 내가 잘했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채점하기 전에 자신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는 지금도 쉽고 내년에도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느껴진다는 것이 내가 잘 푼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거는 내가 잘 읽고 잘 풀면 돼.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지. 그런데 문학은 그렇지 않죠. 다시 지금 3학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N수생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영역 중에 당연히 독서가 제일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는 독서보다는 아마 문학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됐을 때는 독서가 어렵게 느껴져야 돼. 왜냐하면 3학년 때의 문제는 1, 2학년 때의 문제와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좀 필요한데 잠깐 정지를 좀 해보죠. 보면 이게 지금의 어려운 이유는 문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 문법의 경우는 개념 확립이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문학의 경우는 이제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 더불어 작품 문학 감상 접근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를 이제 언제까지냐면 내년까지야. 그러니까 올해까지네, 올해까지. 지금 2학년 때까지는 문학을 중심으로 배경 지식을, 대신에 얘는 꾸준히 풀어주시면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다시 지금 당장에 뭔가 성과를 낸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국어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지금 국어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고 싶다면 사실 들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내가 이제 N수생도 수업을 하는데 이 N수생들이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꾸준함이거든. 하루에 얼마씩 공부할 것 같아? 보통 10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패턴이 깨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 이렇게 국어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하다가 딱 내신을 맞닥뜨리는 순간 리셋돼. 다시 또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N수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런 시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더군다나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이제 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적게는 2시간, 그 다음에 많게는 한 3시간 반, 4시간씩 국어 공부를 해. 매일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국어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영어에 치여서 국어 과제를 많이 내드리고 싶어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줘도 잘 해오지 않는 것이 또한 실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올라. 괜찮아. 재학생이잖아. 이거를 길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야,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내가 올해는 무언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모의고사 봤을 때 어땠어? 시간 안에 다 문제를 푸셨습니까? 다 풀었어? 원래 국어의 특징이야. 내가 읽고 답을 냈으니 다 맞힌 것 같지. 근데 채점하면 그렇지가 않잖아. 그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시간 안에 뭐 풀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시간 안에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높아야 돼. 그 다음에 시간 안에 다 풀었다. 당연히 그 친구들 정답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거기가 문제 있는 거거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지금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왠지 국어는 읽으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읽고 보는 거지. 읽고 났으니까 뭐 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왠지 답이 이건 것 같아. 이렇게 답 체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국어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문제화된 국어는 상당히 고급 국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히 하나씩 제대로 익혀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거냐면 문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와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혹은 감상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더불어 거기에 맞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오늘 1차시 수업 목표예요. 그 다음에 2차시는 독서를 중심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제 화법과 작문은 사실은 화법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작문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묻는 건데 현실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는 거잖아. 모의고사의 경우는 똑같아. 독서처럼 읽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화법과 작문은 독서가 제대로 되면 따라오는 거긴 해. 그런데 우리 화법과 작문은 가끔씩 실수를 하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풀 때 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독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화법과 작문만의 접근법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읽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접근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항상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화작문을 다 맞힌다는 생각을 하지 여기에서 한두 개 틀린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한두 개 틀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신이 잘못 풀었다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실제로도 해설이나 다시 한번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왜 이때 이거를 답을 못 찾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다는 생각을 바꿔야 지금 무언가 달라지는 것도 보이고 지문도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나머지 갈래들 있죠? 이제 극갈래, 그 다음에 수필, 그리고 이제 문법을 한번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번 방학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에 문법 문제를 보는데 지금 거기 문법 문제를 봐봐. 아직 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먼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면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지식이 있어야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었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하게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봅니다. (1번) 문제야. 일단 기본적으로 화작문은 문법 문제뿐 아니라 화작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화작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데 내가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 대충 읽어.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냥 맞고 틀린 것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야. 화작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문제를 봅니다. 1번.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 표준 발음과 관련해서 너네 외운 거 있냐? 표준 발음 없죠? 그러면 맞아, 없어. 학교에서도 외우라고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표준 발음이나 혹은 맞춤법 문제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동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그 유형은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바르지 못한 거래. 지금 선택지를 잠깐 보니까 각 단어에 해당하는 발음이 있지. 그래서 얘네들의 발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가 아니었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문제 볼게.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바르지 못한 거래. 일단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나온 예를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을 해서 그 발음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지를 보는 거지. 그 얘는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잘 적용해서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문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탐구형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틀리면은 답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꼼꼼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바꿔 얘기하면, 너무 녹화도 하는데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눈가를 뽑아버려야 돼. 이건 눈가의 문제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표준 발음법과 맞춤법에 우리가 배운 용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주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 A부터 봅니다. 보기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쳐봐. 합성어, 파생어, 그 다음에 접두사, 그리고 거긴 좀 읽어볼게.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거기다 물결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미사에다가 밑줄 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입니다. 비에서는 비음, 그 다음에 씨입니다. 씨에는 없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 나오는 A, B, C, D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다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적용해보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내신에서는 어땠어? 맞춤법, 표준발음법 나오면 단어의 발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풀 때, 기출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출문제도 그렇고 베이스는 어디냐? 교과서야. 교과서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야, 이 정도는 애들이 알 거야. 그 기준이 교과서거든.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교과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신에서 문법을 잘 해두면 앞으로도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2번에다가는 별표를 해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돼. 왜냐면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 나온 경우가 실제로 많아. 언제? 고3 때. 그런데 고3 때 나와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법 요소 문장 짜임해서 혹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생각나? 그거와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요 2번 꼭 기억해 둡니다. 볼게. 거기 학생을 보면 표제어 있죠? 첫 번째 줄에. 표제어에다가 밑줄 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파생명사 밑줄 쳐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늑다의 명사형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 줄에 가운데 부분에 활용형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줄 끝에 관형어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거 두 줄 내려오면 끝부분에 서술하는 기능 있죠? 거기다가도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사어의 밑줄.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까지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사례를 통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개의 쓰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니까 기억을 보니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한 문장씩 보면 되겠죠? 기억 보고 선택지 하나 처리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을 보시면 이 별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래. 그 의미하는 바가 뭐야?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기억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은 옳은 문장이고 어떤 문장은 틀린 문장이니? 그렇지. 윗 문장이 맞는 문장이고 아랫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칩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편하게 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3번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쳐줍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를 봅니다. 4번 문제에서 보면 이제 사전 활용하기래 이런 걸 보통 문형 정보라고 하죠.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일단 첫 번째, 품사를 알 수 있어.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품사와 관련되는 건 다 어떻게 표현됐냐면 네모 안에 명, 관명, 형, 부 이렇게 되어 있지. 걔를 통해서 이제 품사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단어를 보면 단어 사이에 짝대기가 들어져 있는 게 있어. 찾았어? 하이픈이 들어있는 거. 그 얘기는 그 단어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합어를 의미하지. 복합어는 합성어나 파생어를 말하는 것.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문형 정보를 보면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는 없어. 서술어의 자릿수. 그 다음에 조사의 경우는 어떤 조사인지 격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얘는 선택지를 봅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보면 2번 선택지를 보면 거기 관형사 있죠? 관형사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택지를 보면 이제 복합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복합어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 5번 문제를 봅니다. 5번 보기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거래. 그러니까 지금 보기를 보면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각각의 첫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이란 얘기지. 왜? 그렇지, 고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유형도 쉽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각 문장의 틀린 문장과 그 다음에 화살표 다음에 고친 문장에 뭘 찾으면 돼? 그렇지, 차이점. 그 차이점을 제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이제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화작문까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풉니다. 시작. 일 번 문제부터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에 대하여 학습했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바르지 못한 거래. 그래서 지금 A에서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봐봐. 두 번째 줄에서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래. 그런 거는 이제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뒤에 이런 것들이 오면 니은이 첨가가 된대.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비음 앞에서 얘네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받침 얘네들은 또한 이렇게 된대. 그냥 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네. 1번 A와 B가 적용이 된 거래. 그럼 A가 적용이 된 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니은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B가 적용이 된 거니까 또한 어떻게 돼야 돼? 니은 때문에 지금 들어간 니은 때문에 세 개 있던 기억이 이응을 받게 되는 거지. 지금 A, B가 적용이 되라고 했으니 발음을 보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적용이 된 거 안 된 거야? 네,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선택지네. 2번입니다. 물력의 경우는 지금 A가 적용되래? 들어가래? 그럼 니은이야? 거기서 봐봐. 적용 내용이 C가 적용이 됐대. 그러면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건데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니은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시 지금 여기 문제 내용 적용이 돼서 발음이 그렇게 되면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따져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2번입니다.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지금 사실 젊음, 늙음 이 두 단어가 같은 걸로 보이는데 하나 젊음은 명사고 늙음은 명사가 아니래.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아까 밑줄 친 게 뭐였냐면 명사형 그 다음에 활용형 명사형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활용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요 활용형 그리고 명사형을 확인해 보면 정말 우리 이 단어 나오면 같이 외우기로 한 단어들이 있었죠? 그런데 안 물어볼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봐왔잖아. 어떨 걸지 뻔히 예상이 되지. 혹시도 몰라. 예상을 깨고 말할 수도. 아, 그렇죠. 네. 우선 이제 그냥 무조건 외웁니다. 이 활용이라는 단어가 보면 5개의 단어. 이제 생각나지 않아? 생각나지?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 이렇게 5개를 한 번에 떠올려야 돼. 무조건. 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얘를 떠올려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지? 그렇지. 얘부터 먼저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밑줄이 쳐 있어. 가셨고에. 그러면 얘 기본형으로 바꿔야죠. 얘 기본형이 뭔데? 그렇지. 가다와 얘의 차이를 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가, 시, 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고 동그라미 친 거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동그라미 친 게 뭐야? 어간이죠, 어간. 그리고 세모 친 게 어미가 되는 거죠. 무조건 요 다가 어미야. 그리고 얘를 뺀 나머지는 다 뭐인 거야? 어간.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공부하다 해서 어디가 어미라고? 다까지가 어미라고. 다만 어미야. 무조건 다만 어미. 나머지 뭐? 뭐? 그렇지, 어간.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끝에 있는 거네.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는 거잖아. 그럼 요 들어있는 거 확인해 주는 거. 유래해야지 헷갈리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늙음도 결국에는 늙다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거 확인을 하고 다 대신에 지금 뭐가 온 거야? 음을 보는 순간 이제 명사형과 관련지어서. 왜냐면 명사형 말고도 뭐가 있느냐? 명사형, 관형사형, 그리고 부사형. 요 관형사형은 관형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밖에 없네. 요 3개가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들어가는 때가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문장의 짜임 얘기했지. 문장 짜임에서 겹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 안긴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생각이 나야 돼. 왜냐? 요 안긴 문장에 뭐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절이라고 해서 절임 쓰잖아.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명사절 외운 거. 음기, 관형절, 니은, 리을, 는, 던. 부사절, 이계도록 서. 그 다음에 서술절은 이중주어. 인용절은 라고, 고.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왜냐면 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 다시. 그리고 이 형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야? 형이라는 개념이. 명사는 아니지만 뭐처럼 쓰이는 걸 말해? 명사처럼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활용이 되는 거죠. 아예 단어가 바뀌면 뭐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명사처럼 부른다는 거지. 무조건 표지어는 단어입니다. 표지어 이꼴 단어라고 생각을 해줘. 거기 표지어 밑에다가 단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말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묻는 거구나. 그럴 때 명사형이기 때문에 품사는 봐봐. 거기는 품사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젊은 품사가 뭐래? 명사래. 그럼 늙다의 품사가 뭐라는 거야? 늙다의 품사가 뭐야? 늙다가 형용사? 동사죠, 동사. 왜 늙다가 동사일까? 늙으니까. 그렇죠. 늙으니까 동사죠.
동사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데 이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놈은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시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성. 시간이 흐름에 늙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불어서 기억을 해. 그래. 우리 3번과 관련해서 써줍니다. 거기 3번 문제에 연결음이 려고가 있죠. 의도를 나타내는. 이 의도는 어디에만 붙냐면 동사에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목적, 뭐뭐러. 얘도 뭐뭐하러, 러. 얘도 동사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손쉬운 방법은 는이야, 는. 는을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지금 다시 우리 2번 문제에서 우리 젊다 생각해보자. 우리 젊는다라고 써, 안 써? 안 쓰지. 그러니까 젊다의 품사가 뭐라는 거야? 형용사라는 얘기고. 늙다는 늙는다 써, 안 써? 쓰죠.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괜찮습니다. 전 이미 늙었으니까. 그럴 때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용언. 왜냐하면 이 용언에 무엇과 무엇이니? 동사랑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활용된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젊음은 명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늙음은 동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되는 거잖아. 왜? 관형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문장 성분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봅니다. 우리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그리고 부속 성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주성분에는 뭐 있어? 우리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 이제 이따가 그 문학 수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문법 이제 독서 수업을 할 건데 우리 문장 요 문장 성분은 문장을 말하는 거야. 문장 단위에서. 맞지?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야? 서술어. 그렇죠.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서술어야. 그런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야? 동사와 형용사잖아. 여기에 뭘 하나 더 더해줄 수 있냐면 서술격 조사 이다를 더해줄 수 있지. 이 얘기는 동사, 형용사 얘네들이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법 또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가 되는 거라고. 왜?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성분 하면 먼저 서술어 생각해 주시고 서술어 확인했어 문장에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성분이 뭐야? 그렇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서술어에 영향을 받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서술어를 도와주는 보어가 있는 거고. 됐어? 그래서 그 주성분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부속 성분에는 그렇지. 없어도 되는 거니까 관형어와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관형어 역할이 뭐야? 뭘 꾸며? 명사. 그러니까 체언을 수식해 주는 거. 부사어는 그 외의 성분을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서술성이 있으면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면 뭐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적용한다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네. 왜 그러냐? 1번 선택지를 봅니다. 답은 1번이죠. 1번이 답인데 왜 그러면 수주음이 지금 표지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단어라는 거지. 명사가 됐다는 거야. 수주음이 명사라면 그 앞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관형어가 온다는 거지.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녀의가 뭐라는 거야? 1번이 답인 거니까 관형어인 거지. 왜 그녀의가 관형어야? 요거 지워도 돼? 다 지운다.
그래서 국어는 종합적인 겁니다. 어떤 하나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 지금 그녀의를 보면 그녀의는 그녀의 의가 들어가는 거지. 얘가 뭐야? 그렇지. 얘가 관형격 조사거든. 관형격 조사라는 얘기는 얘가 붙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외워야 되느냐면 격조사를 외워야 돼. 격조사 중 보면 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써보자.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주격 조사, 그리고 목적격, 그 다음에 복격,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봤던 관형격, 그리고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게 있으니까 또 뭐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겠어?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격조사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르는 말, 독립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사를 혹격 조사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외우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 마스코트의 저 종만군은 여름방학 때도 문법 수업을 들었거든요. 괜찮아. 원래 다 까먹는다니까. 내가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잖아. 그래야지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농담입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외우라고 했냐면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 이건 필수야. 서술격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복격 조사, 관형격 조사. 왜냐면 얘는 고정되어 있거든. 이게 전부야. 부사격 조사는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혹격 조사는 어렵지 않아. 부르는 말인 거니까. 종만아 할 때 그 하늘이 시여 할 때 이 시여 이런 것이 다 혹격 조사가 있는 거죠. 부르는 말 때 쓰는 거. 그럼 서술격 조사에 뭐 있어? 서술격 조사 아까 내가 뭐 얘기했었지? 그렇죠. 이다. 주격 조사 이가 이 사선은 어떤 걸 의미했지? 생김새는 다르지만 문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의미가 같죠. 다 같은 거. 그걸 이제 사선을 표시한 거야. 이가 그 다음에 깨서와 에서가 있지. 그 다음 목적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 뭐? 을를. 그 다음에 복격 조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가. 그런데 요 이가는 앞에 있는 이가랑 생김새가 똑같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지? 이 복격 조사가 되려면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서술어? 서술어 뭐가 와야 돼? 서술어 뭐가 와야 돼? 되다 아니다가 와야죠. 제대로 쓸게. 되다 아니다가 와야 얘가 복격 조사가 됩니다. 이런 거죠. 요거와 요거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철수가 야구 선수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가와 여기에 있는 가가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문장에서의 기능이 다른 거지. 지금 되다 앞에 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복격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 누가 된 거야? 야구 선수가 된 거야? 철수가 된 거야? 아니 누가 된 거냐고. 그렇지. 철수가 된 거니까 얘는 주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복격에서는 되다 아니다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의. 그래서 격조사에서 얘네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얘네들이 붙으면 무조건 뭐라는 거야? 저 성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지. 의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관형어거든.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볼까? 그러면 없음 앞에 있는 2번 선택지에서 없음 앞에 전혀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 3번에서는 많이에다가 물결 표시,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남들보다 물결 표시,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빨리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는 3번과 5번이네. 요거는 알겠잖아. 많이와 빨리가 부사이기 때문에 바로
부사어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문법에서 수식을 꾸밈으로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수식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뭐로 이해하기로 했었지? 저 친구가 3주 만에 온 거야. 기말고사 끝나고 우리가 화요일 수업인 거니까 크리스마스 쉬었죠? 그 다음에 1월 1일 새해 쉬었습니다. 3주야 3주째.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원래 저런 친구가 아니야. 내가 말했죠. 마스코트라고 괜찮은 친구거든. 근데 지금 아직 웜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야. 그냥 학교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한 이제 뭐 안 좋은 이미지가 씌어질 수 있으니까 학교에 대한 그냥 이름 좀 어차피 뭐 길 가다가 마주치지도 않을 거잖아.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오늘 한번 보고 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식은 뭘로? 제한, 한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잘생긴이 붙으면 의미범주가 사람과 잘생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수식이라는 말은 제한과 한정이라는 말로 이거를 왜 봐두냐면 사실 관형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다 아는 거니까. 지금 어디를 보느냐? 우리가 2번 아니죠. 3번하고 5번을 처리했지. 그러면 2번하고 4번. 2번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없는데 없는 상태가 어떤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것을 더욱 강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부사인 건 알겠어. 4번 선택지를 봅니다. 4번. 앞에 남들보다야. 봐봐.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대. 경력이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추가됐으니까. 내용이 추가되면 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 남들하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어. 남이 아닌 가족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거 봐봐. 그거를 정해준 거야. 그게 바로 국어에서 말하는 수식이라는 거지. 제한, 한정. 그래야지 이런 부사어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봐봐. 그가 집에 갔다. 그가 갔다. 우리 가다는 이제 혼자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가 간다. 그가 집에 간다. 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그가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잖아. 무제한이야. 집에도 갈 수 있고 학원에도 갈 수 있고 오락실에도 갈 수 있고 편의점에도 갈 수 있고 화장실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뭐로 딱 정해준 거야? 집으로 딱 한정 지어준 거지.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말을 보면 무조건 제한 한정으로 처리가 돼야 부사어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하나 있네. 거기에 서술성 있지. 우리 서술하는 기능 거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서술하는 기능은 그 옆에다가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음이라고 씁니다.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음. 어디요? 서술하는 기능에다가 내 밑줄 치라고 하지 않았나? 그 옆에다가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음 이렇게 써줘. 내가 문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타까워서 그래. 1학년 때도 문법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도 문법 또 할 거야. 그런데 3학년 때도 문법 또 하거든. 그런데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2년 동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써먹고 내년에도 써먹고. 그래서 일부러 조금 자세히 설명한 거야. 계속 볼게.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원래 한 문장을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밑줄 친 것들 있죠? 지금 그 1번 선택지를 뺀 나머지 것들을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 돼. 나는 가진 돈이 전혀 없었다. 3번 선택지입니다. 그녀가 많이 먹는다. 4번 선택지는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다. 5번 선택지는 내가 늘 빨리 걷는다.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5번부터 먼저 볼게요. 미음을 보니 려고는 동사 어간 어간 또 나왔네.
그럼 확인을 해야죠. 어간 나왔으니까. 그러면 미음을 볼게. 거기에서 지금 차이가 건강하려고가 돼 있지? 그럼 이게 기본 용어 바꾸면 뭐야? 건강하다지. 건강하다에서 어디가 어미라고? 다만 어미야. 그럼 나머지가 뭐? 그렇지. 건강하까지가 어간. 됐어?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동사 어간과는 결합하지만 그러니까 미음이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때 하다. 그때 하다는 동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미음에서 두 번째 문장이야. 형용사 어간과는 그렇지. 거기에 별표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외워두고 있으면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할 때 많이 써먹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려고, 러, 는 이런 거는 어디에 붙는다? 동사에 붙는다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제 뭐 중간에 뭐 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한 2, 30초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냐면 사실 외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머리에 한 번씩 더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면 수업 듣고 나면 생각보다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아. 한 번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머리에다가 신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딱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야. 특히 문법은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해. 그 다음 4번. 아까 내가 가시었고 그 설명해 준 거 생각나? 그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거든. 4번 틀린 거예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예. 봐봐. 마스크 들어야니까. 어떻게 맞히기? 나한테 잘 배워서 잘 맞힌 거지. 그럼 의심하지 마. 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 기본형이 가다래. 그래서 가가 간, 다가 미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게 뭐냐인 거지. 그래서 이 어미인데 이거 전체가 단어지. 단어 끝에 오는 어미. 그래서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죠. 단어 끝에 오는 어미를 뭐라고 해? 그렇죠.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뭐야? 그렇죠. 얘가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이 용어는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미를 정리합니다. 이제 어미의 종류에서 어미는 어말어미. 지금 아까 저거를 통해서 순서대로 선어말 어미와 그 다음에 어말 어미로 나눠볼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선어말 어미는 두 개밖에 없어. 기능하는 게. 지금 시 어떤 의미를 나타내죠? 시. 그렇지. 높임. 높임 중에서도 우리가 뭐로 외웠던 거야? 주체 높임으로 외운 거잖아. 그 다음에 어순. 여기서 어순 어떤 걸 의미해? 과거잖아. 과거. 과거니까 네, 시제라고 하죠. 선어말하면 기능은 두 가지밖에 없어. 문법적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높임을 드러내거나 시제를 드러내거나. 선어말하면 끝. 이 어말어미는 단어 끝에 오는 거야. 어말어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보통 우리가 문장 끝이 다로 끝나죠. 그래서 문장을 끝내는 종결어미가 있어. 그러면 문장을 끝내지 않고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가 있겠네. 그렇지. 그건 이제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처럼,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것은, 그거 이제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해. 전성어미가 뭐냐면
쓰느라 좀 바쁘죠? 괜찮습니다. 봐봐. 전성어미가 뭐냐면 성질을 어떻게 한 거야? 바꿔주는 거야. 전환해주는 거야. 다시. 품사는 그대로지만 성질을 전환해서 아까 뭐 명사처럼 쓸 수 있는 거, 관형사처럼 쓸 수 있는 거,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연결어미도 우리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장의 짜임에서 겹문장에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주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용언, 보조용언에 해당하는 거야. 막 몰라도 돼. 다음에 또 설명할 테니까 문제 나오면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뭘 명확하게 알아야 돼? 오늘은 이 체계와 얘를 알아야지. 왜냐면 지금 두 번째 설명, 얘 한 번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거고, 이것도 앞에서 봤던 거니까. 그래서 어미의 종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 선택지를 보면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가시려고 거기에는 별표가 있어 없어? 없어.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시라는 높임을 드러내주는 선어만어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선어만어가 쓰인 거지.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선택지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얘는 그냥 1번 선택지부터 볼게. 1번. 우연의 뜻풀이와 반의어를 보니 우연적. 이건 우연적 잘 봐야겠네. 우연적만 좀 설명합니다. 왜냐면 우연적은 관형사로 쓰이기도 하고 뭐로도 쓰인다는 얘기야?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인 거죠. 관형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관형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체언이 와야지. 그렇지. 관형사에 제한을 받는, 한정을 받는 체언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라고 한다면 이거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운 게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 이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웠잖아. 내가 외우라고 해서. 나머지들은 내가 설명을 한 거고. 그런 게 또 있어. 체언의 짝, 조사. 두 가지밖에 없어. 다시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체언의 짝 뭐라고? 조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체언에 뭐가 있느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의 짝도 뭐인 거야? 조사. 그렇죠. 대명사의 짝도 뭐야? 조사. 수사의 짝도 뭐야? 조사. 이렇게. 오케이. 체언의 짝은 조사, 명사의 짝 조사, 대명사의 짝 조사, 수사의 짝 조사. 이렇게 외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명사래. 그러면 얘가 명사인 줄 어떻게 하느냐? 뒤에 조사가 결합하거든. 지금 거기에는 얘를 봐봐. 지금 얘를 보면 하나는 우연적 만남 띄었었지? 우연적 사건 띄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사선으로 두 개를 긋고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그때 이 두 번째에서 우연적 얘가 바로 뭐로 쓰였다는 얘기인 거야?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사선 두 개로 얘를 구분을 한 거라고. 그럼 얘가 명사인 거 어떻게 알아? 우연적 다음에 의로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의로라는 조사가 붙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앞에 있는 예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남과 사건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는 거죠. 명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바로 4번에 2번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왜냐? 2번 봅니다. 우연적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 해서 우연적, 거기 우연적에다 밑줄 쳐봐.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 이었다가 붙었지. 지금 위에 있는 거 따져본다면 얘가 관형사로 쓸 때는 띄었었어, 붙였었어? 띄었었죠? 명사로 쓸 때만 붙였었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걔가 관형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는 거지. 이건 사실 야매로 푼 거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선 관형사 앞에 있는 거는 띄었었고 뒤에 있는 거는 붙였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제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연적이었다 해서 우연적은 왜 명사이냐면 거기에 뭐가 붙었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문제를 제대로 푼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봅니다. 4번 선택지를 보면 우연과 우연하다의 표지어미 뜻풀이를 보니 우연하다는 우연에 하다가 붙은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인데 이때 하다는 무조건 뭐로만 우리는 문법에서 뭐로 배우느냐? 접사로 배웁니다. 하다가 붙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접사이기 때문에. 하다가 붙으면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가 되는 거야. 복합어는 이렇게 됩니다. 복합어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죠. 이탑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결합이 된 겁니다. 다시 이제 짝입니다. 이렇게 짝 외웠던 것처럼 하나 더 어근의 짝은 접사야. 어근의 짝은 접사입니다. 접사의 짝은 어근인 거고. 왜냐면 어근이라는 말하고 어간이라는 말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 아까 어간의 짝은 뭐였어? 접사. 어간. 어간이요? 어간. 어미. 어간의 짝은 어미고 그 다음에 어근의 짝은 접사. 그래서 예를 봐봐. 아까 전에 우리 공부하다 봤지? 그래서 어디가 어미? 얘가 어미였죠. 나머지가 간이었단 말이야. 이번에 접사로 하다가 뭐라 그랬어 지금? 접사라고 얘기했던 거지. 하다가 접사. 그 다음에 공부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어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랑 해? 공부학까지가 어간인 거고 공부만 어근인 거고.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사용하는 짝만 다를 뿐이야. 접사가 나왔어. 그러면 어근이란 말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미가 나왔어. 그럼 어간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어근하고 어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어간하면 어미 생각해주면 되고 어근하면 뭐 생각해주면 돼? 어근하면 뭐? 그렇지. 했던 것 같은데. 응? 그럼 했던 거 같지. 우리 여름방학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 여기요. 괜찮습니다. 겨울방학이 됐으니 또 열심히 하면 돼. 됐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어렵지 않죠? 5번의 답은 4번. 확인을 해볼게. 지금 가에서는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거야. 차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가는 꿈은 되고 싶다래. 아니지? 네. 꿈은 뭐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주술관계에 호응을 고쳐준 거고 나가 가장 쉽죠? 나는 어떤 차이가 있어? 자연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 맞지? 자연을이라는 목적어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야? 목적어가 빠졌다는 거잖아. 필수 성분이 빠졌다는 얘기지. 그 다음 다입니다. 다는 얘가 중의성이래. 중의성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 되게 형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이는 형을 만나고 그렇죠. 형이 주체로 해석되는 것과 형이 객체로 해석되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지금 오늘은 일부러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설명들이 다음번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음번엔 내가 얘기하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국어 공부는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옆에 적은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떠올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음에 봤을 때 맞아. 이런 문제 이렇게 풀라고 했었던 거고 이럴 때 이런 거를 떠올리라고 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